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최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건설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미국 정말 낯선 곳이고 하지만 우리가 놓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부탁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국제건설팀의 이경준 변호사님 그리고 강윤규 변호사님 모셔서 이번에는 중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는 이제 국제건설 관련해서 아무래도 중동 건설 현장도 많이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중동 그러면 이제 불안하고 겁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다녀오셨을 텐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스라엘이나 시리아나 뭐 예멘, 이란 이런 국가들은 국제 정세를 놓고 보면 굉장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국가들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사우디, UAE, 카타르와 같은 국가들에 관한 업무를 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국가들은 비교적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적이고 정세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치열한 전쟁이 이제 이란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진행이 됐다가 애매하게 이제 휴전을 한 상태다 보니까 뭐 다시 전쟁이 터질 것 같다. 아니면 둘 다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하려는 이유는 이란을 시리아나 레바논 같은 국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언제든 처벌받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새로운 핵 협상에 임하지 않고 핵 확산 금지 협약을 탈퇴한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이란을 타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란에는 한국 건설사가 실제 시공 중인 대형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2018년 대이란 제재 재개 이후에 기존 계약들이 해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많이 바꿔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선택한 곳이 중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리고 카타르 3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이제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제 바꾸는 일들 그리고 이제 경제 다변화 등등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한테는 이제 AI 클라우드 되게 대단히 대규모로 건설한다는 소식이 이제 있어서 관심이 갔는데 실제로 이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건지 이들 나라들이 AI 클라우드 뭐 캠퍼스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5월에 중동 방문 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네. 초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보도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네. AI 반도체가 이제 중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그 이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려가 좀 됐었는데 역시나 그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됐군요. 여기에 대해서 강 변호사님께서도 추가로 더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UAE,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가 조금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네. 또 각 그 세 개의 국가가 좀 진행 중인 속도나 방향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데 네. UAE 같은 경우는 이제 UAE US AI 캠퍼스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G40이라고 하는 그 현지 클라우드 사업자가 그 5기가와트 규모의 그 캠퍼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큽니다. 일단 입주 후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칩이 납품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실제 구체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는 조만간 이제 가시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빠르군요. 네, 빠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질 수 없어서 또 이것저것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고 대표적으로 국가 AI 기업으로 휴메인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막 만들려고 노리고 있고 그다음에 네옴 옥사곤이라고 하는 그 이번에 사우디 2030 관련해서 이제 짓고 있는 그 도시에도 캠퍼스 규모로 이제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스케일이 좀 큰 반면 좀 속도는 조금 느려서 아무래도 UAE보다는 좀 늦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이제 좀 더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카타르에 있는 리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점차 늘려가는 식으로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세 나라가 다 AI 캠퍼스 건설한다라고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고 속도도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계속 동향을 좀 봐야겠군요. 어쨌든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그 동계 아시안 게임을 사우디가 유치를 과거에 했었는데 이걸 뭐 반납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했다고 이거 사실도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우디가 사실 그 동안에 생각해 보면 뭐 네온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조감도 뭐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로서 한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계 아시안 게임 예정대로 진행하는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네. 이게 8월 하순에 대체 개최 검토가 사실 아시아 그 올림픽 커미티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체육회 그 올림픽 커미티에도 대체 개최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면서 이게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아시아 올림픽 커미티에서는 사우디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네. 아직까지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보면 일단 그 사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인 트로제나에서 공장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시안 게임에 필요한 인프라를 더 구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무래도 네. 이게 좀 이슈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중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제 중동이라는 곳은 이제 에너지 자원을 대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어쨌든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또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업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왠지 최근에는 좀 멀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두 분 보시기에는 이 중동이라는 곳의 어떤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다시피 그 중동이 여러 면에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UAE 등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관광, 금융, 물류, 첨단 산업으로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에너지 분야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단순히 원유를 수출하던 것에서 탈피해서 정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플랜트 건설 공사를 다수 발주하였습니다. 앞서 이제 초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사우디와 UAE는 이미 원전,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건설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 생산 및 수출도 기획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조성하고 고속철도를 깔고 항만과 공항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우디와 UAE 등의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에는 기술력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중동 정세 불안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챙겨봐야겠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중동과 거래를 해본 뭐 이런저런 기업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이제 많은 불만들이 있으세요. 이제 상대하기가 좀 어렵다. 말이 계속 바뀐다. 뭐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이랑 비즈니스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실제로 정말 그런가요? 저도 비슷한 코멘트를 실무자분들한테서 많이 듣고 있고요. 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게 이제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어떤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오해가 있는 경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약속이면 약속이지 그게 또 서로가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군요, 보면.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현지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라든 것의 그런 특징 때문에 또 약간 변동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점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 같은 경우에 말씀드려보면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간에 문서들이 발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양해각서 저희가 보통 영문으로 얘기하는 그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MOU라고 하죠. 이런 문서가 이제 막 나오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그린라이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사업이 가겠구나라고 하는 사실 중동에서 MOU는 이런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금 더 가볍게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냐 아닌가는 실제 워딩을 봐야 되는데 이제 국내 실무 담당자들의 어떤 그 인식과는 다르게 내용은 상당히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동 담당자들은 이걸 언제든지 뭐 사업의 그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담당자들은 이게 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거기서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다가도 탑다운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윗분이 바뀌거나 윗분의 마음이 달라지면 회장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그렇죠. 언제든지 정책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조금 미리 챙겨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변동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중동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문서로 체결한 이 계약 이런 것들은 과연 그러면은 얼마나 인정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어떤 그러한 탄탄한 조치인지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로는? 일단은 제가 중동의 모든 계약을 다 대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저희가 주로 다루는 대형 인프라 건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체결되지만 사실상 영국식 계약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발주자들이 네. 영국계 로펌을 써서 계약서를 만들고 실제 영국계 컨설팅 업체들을 고용을 해서 계약을 관리를 시킵니다. 영국은 계약 그 자체의 워딩 자체가 중요한 국가이고 그다음에 그걸 준수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 계약을 그 문헌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어떤 국제 경험이 적은 현지 발주처나 아니면 조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민간 발주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동 가능성 때문에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제 문서로 특히나 이거는 이제 영국식이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보면 접근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네, 줄 수 맞습니다. 있는 길이겠군요. 그래서 이제 해외 건설을 이제 많이 담당을 하셨는데 사실 건설 현장을 가보면 여러 가지 공종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뭐 끊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이 중동 건설 현장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정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공사가 있는 곳에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공사가 있는 곳에 분쟁이 있다. 네, 공사와 분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그 네. 이유는 즉슨 일단 공사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크고 작게 여러 일이 일어나서 전체 공사 기간을 늘리거나 당초에 예상했던 공사 비용을 이제 더 초과하는 사유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다툼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누가 잘못해서 돈을 더 들어가고 맞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군요. 오늘.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공사 현장에서 다 있는데 중동도 그냥 그런 현장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 접근하는 게 객관적이겠군요. 그러면 이제 이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분쟁 이런 걸 처리해 보셨을 텐데 주로 어떤 유형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가 기간, 추가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가지고 항상 분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통해서 각자의 리스크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땅을 팠는데 그 안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지작물이 나온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공사를 하던 도중에 뭐 전쟁이 난다든지 이런 그 양사의 어떤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을 누가 흡수할 것이냐의 합의가 있는데 네. 요거를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렵겠습니다. 그런 거. 예. 또 특히 현지의 법령으로 이제 공사 관련돼서 이제 들어온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중동 하면은 샤리아라는 말을 많이 그렇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실제로 계약을 해석할 때도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리아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기업들은 나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었어? 라고 하면서 조금 좀 뜻밖의 계약의 내용을 또 마주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데스니얼 라이빌리티 같이 공사를 일단 지으면 구조물의 하자로 인해서 전체가 또는 일부가 붕괴되는 경우에는 그 시공한 이후로부터 10년까지 그러니까 시공사와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 있기 때문에 계약사에 없어도 준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깜짝 놀라고 국내 기업들이 조금 위험한 시장이다 또는 예측 불가한 시장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10년이면 상당히 긴 세월인데 그동안에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분쟁이 발생하면 다들 이제 계약서를 꺼내서 도대체 어떻게 써 있느냐라고 이제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이 중동 건설 시장 같은 경우는 원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통용되는 표준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할까요? 네, 존재합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통용되고 있는 표준 계약서가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링 협회라고 하는 FIDIC에서 발행하는 FIDIC 표준 계약서입니다. 이 FIDIC 계약서는 원래는 이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각자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립적인 계약서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제 중동 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서를 이제 자체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발주자한테 유리한 부분은 더 유리하게 또 시공자한테 유리한 부분 좀 덜 유리하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FIDIC 계약서를 본 프로젝트에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좀 꼼꼼하게 어디가 고친 부분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우디 아람코나 뭐 UAE 에드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 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사에서 활용하는
조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검토를 잘 하는 것이 이제 ABC이긴 한데 그것이 막상 또 현실에 가면 현장에서는 또 쉽지 않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생기죠. 어쨌든 이제 해외에서는 뭐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보다는 이제 중재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동 같은 경우에도 중재가 선호되는 이제 그런 지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아무래도 현지 법원의 소송보다는 네. 제3국인들로 판정부가 구성되는 중재를 선호합니다. 중동 국가들의 경우 왕권 국가들이고 그렇죠. 주요 발주자가 이제 국가기관들인 상황에서 현지 소송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팔이 안으로 아무래도 굽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 있다 보니까 중재를 선호한다. 여기에 대해서 강 변호사님 또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시죠. 이때 기본적으로 중동뿐만이 아니라 대형 건설 사업에서는 국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국 법원에서 분쟁을 하고 싶은 의지가 분명히 발주자들한테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중재를 분쟁 해결 방식으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중재를 하게 되면 중재 판정부를 각 중재인을 당사자들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모르는 어떤 법원의 어떤 판사로부터 판정을 받는 것보다 이제 건설에 좀 더 능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중재인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도 이제 많은 그 건설 분쟁에서 중재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방금 이제 강 변호사님께서 이제 전문성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건설이라고 우리가 퉁쳐서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는 되게 다양한 복잡하고 또 기술적 특성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뭐 상업적 거래에 따른 중재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 건설 분쟁과 특화된 뭐 중재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가요, 실제로? 네, 건설 사건에 특화된 중재가 존재를 하고요. 예. 아무래도 그 건설 사건을 많이 다뤄본 중재인들이 또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건설 중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건설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서 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설명을 이해해서 판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네네. 기술자들에게 어떤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함께 브레인스토밍해서 기술자들을 리드해서 사실관계를 테이블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고야 생각만 해도 막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건설 사건에 대한 대단히 특수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무의미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에 맞춘 퍼즐 조각들을 찾아오도록 리드하는 것이 건설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핵심을 잘 네. 유도를 해줘야겠군요. 보면. 네. 그리고 또 이제 건설 중재 사건의 좀 특수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기술적인 이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정부의 설명을 위해서 네네. 기술 전문가의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퍼트 위트니스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건설에 대한 이해도와 분쟁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수록 이들과 의견 교환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리드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오케스트라처럼 변호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잘 서로 오거나이즈를 하고 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좋은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안 가는 게 좋은데 이제 가면 이제 좋은 결과를 내야겠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 중재 사건들을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 승리의 전략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보면? 네, 그 분쟁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축적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잘 쌓아가야 된다. 네, 네. 그 법과 계약에 근거한 권리, 즉 인타이틀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네네. 가지고 있는지 발주자의 주장이 부당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조력이 기묘합니다. 저희 국제건설팀이 주로 기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준비하였다가 네네. 협상에서 이제 별 메릿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협상에 실패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제 중재에서 낭패를 보기도 하곤 합니다. 외국 로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 국제건설팀을 많이 찾아주는데요. 네네. 한국 회사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이제 일관되게 지적하는 어떤 것이 포인트입니다. 있을까요? 너무 늦게 사실관계가 다 확정된 상태에서 로펌을 선정해서 중재를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돌리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절차적인 미스를 어떻게 이제 좀 만회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 사건을 들고 온다. 이제 이런 너무 부분들. 늦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중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협상력이 탄탄해야지 그 전에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렇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쟁 초기에 자문을 받아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국제건설팀은 이제 그런 초기 자문부터 중재까지를 일관되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어쨌건 뭐 국내에서 이제 국내 유일의 국제 건설팀을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는 저희 율촌인데 강 변호사님께서도 이 관련해서 또 뭔가 또 추가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분쟁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분쟁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중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투자라고 보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얼만큼 이제 돈과 시간이 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기 전에 꼭 한번 짚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경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제3자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다 보여주고 내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의견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도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 중재가 워낙 크고 비용이 커서 한번 중재를 하면 뭐 한 10억에서 100억까지도 소비용으로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검토를 받아보는데 거기서 꽤 많은 것들이 발굴이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 받아봐서 이길 수 있어서 분쟁을 시작하셨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호사를 고용했으니까 이제 다 던져주고 나는 좀 쉬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있는데 안 이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건을 하면서 계속 사건이 이제 개발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반박을 하면 또 그걸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내야 되는 사실 이게 분쟁의 어떤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당사자고 당사자 회사의 실무자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도 제 경험에도 이제 실무 담당자분이랑 이제 호흡이 좋으면 이제 자료도 취합이 빨리빨리 되고 또 그분이 또 이제 진술도 잘해주시고 하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그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제 분쟁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제 담당자분들한테 꼭 당부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일을 잘 마무리할 때까지는 우리 파트너로서 우리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잘 해보자라는 마인드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중재라고 그래서 뭐 예전에 썼던 계약서 무시하고 뭐 새로 되는 건 아니고 그 계약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우리 중재를 안 가거나 중재에서 유리하려고 그러면 계약서부터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이 계약서를 쓸 때 어떤 거를 잘 염두에 둬야 될까? 이 국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분쟁만 놓고 보면 네. 일단 모든 해외 건설 도급 계약에는 분쟁 해결 조항이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영어로 이제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하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계약대로 건설을 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방식을 사전에 합의를 해놓은 겁니다. 예. 이게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열심히 검토하는데 설마 분쟁이 생기겠어라고 하는 마음에 이 조항을 사실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꽤 즐거운 마음으로 많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중재 기관명을 잘못 적어놓거나 아니면은 그 분쟁 해결함에 있어서 중간에 뭐 협상이나 뭐 조정이나 이런 단계적 분쟁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뭘 하나를 놓치거나 아니면은 뭐 옆에다가 조그맣게 소송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적어놓거나 이렇게 조금 그 조항 자체로도 말이 되지 않는 이제 중재 조항을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중재 합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많은 중재 기관의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모델 클로즈라 그래가지고 예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 계약서에 들어있는 그 중재 합의 조항이 네네. 분쟁 해결 조항이 그 중재 기관에서 제공하는 그 모델 클로즈랑 얼마나 비슷한가를 보시면 아 내가 요게 틀렸구나 요게 빠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조금 챙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챙겨는 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변호사님과 충분하게 미리미리 빨리 상의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 중동 건설 시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중재와 관련돼 있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두 분 변호사님 오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많이 가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만큼 중동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역량도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익숙하지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도움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율촌의 국제건설팀 변호사님들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경준 변호사님, 강영규 변호사님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중동 건설 현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편하고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